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1야당도 국민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저도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이건 아니건 새누리당의 그 오만방자함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1야당, 믿었던 제1야당이 보여준 협상 과정에서의 태도는 상당히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이제 정동영 상임고문을 모실 텐데요. 정동영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1차 새누리당과 합의안을 했을 때 민주당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에게 전부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는 재협상하는 것이 옳겠다. 의총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을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모두가 다 원했고 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아침 참담했던 그 충격 그날과 오늘 9월 4일 저녁 이 광화문 마당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달라졌는가 회의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한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존엄의 문제입니다. 50년 발전국가를 향해서 질주해오는 과정에서 실종된 인간의 존엄, 인간이 이윤 앞에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가 됐고,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가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온 역량으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어야 할 텐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유족들께서 어제 그제 청와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전경들에 막혀서 길바닥에서 왕조시대도 아닌데 청와대를 향해서 국궁사배 삼보일배를 하는 이 참담한 광경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우리 교황께서 세월호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세월호 특별법 앞에 우리 국민에게는 중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세월호는 100년에 한 번 있어서 안 되는 사건입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주권자인 국민이 그 진실에 대해서 보고받고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말고 국회가 발동하는 국정조사권에 의한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 그런데 우리가 익히 봐왔듯이 어떤 청문회도 어떤 특별검사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준 적이 없습니다. 다 실패한 청문회였고 실패한 특검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세월호 참사의 즈음에서 더더구나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고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단 한 명도 못 구하고 온 국민이 텔레비전 중계로 생중계 방송을 보는 가운데 304명이 고스란히 수장되는 이 참극 앞에서 왜 정부는 없었는가, 왜 국가는 없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 갖고는 안 된다, 특검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유족은 대한변협과 함께 법률가들과 함께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요구했고, 그리고 5월 16일 5월 19일 분명히 저는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할 것이고 의견을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여한이 없도록 할 것이고 특별법을 만들도록 제안하겠다. 우리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에서 탈출해서 304명을 수장시켰듯이 이 세월호 특별법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탈출한 것, 도피한 것, 이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족과 국민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입니다. 저는 4월 16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이것은 곁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직이 작동했는가, 프레지던시라고 합니다. 프레지던시,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 그 시간 대한민국의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나 대재난이 있을 때 대통령직은 어김없이 작동되고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분명히 7시간 동안 대통령직의 작동에는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배경에는 진상조사의 초점이 대통령의 7시간에 맞춰지는 것, 정부와 국가, 특히 청와대에 맞춰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이 특별법을 무산시키고 또 외면하고 도피하는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사의 칼끝이 자기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향하는 것을 아마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안타깝게도 실종된 제1야당의 존재감, 이것이 저도 아까 우리 정범구 의원님은 이제 당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나 우리 정범구 의원님 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이 답답하고 억울해할 때, 그리고 진실이 도망치고 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앞장서 싸워줘야 할 제1야당이, 13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족으로부터 야합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단일 대우를 갖추어서 국민과 함께 이 세월호 특별법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고, 제1야당, 야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자와 대안자의 기능입니다. 자, 이 정부가 독선, 불통, 독주로 갈 때 여기에 명백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다른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틀으라고 하는 대안자의 역할을 할 때만이 2017년 정권교체의 기회가 올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에게 이번 최근엔 위기입니다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국정감사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정기국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월호 특별법을 쟁취하는 것 이상의 가치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이 박근혜 정권과의 긴장, 이 전선을 유지해서 내년에는 선거가 없고 한참 뒤에 있는 것이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엄정하게 이 과반수가 넘는 새누리당을 해체 수준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향해 진군했던 시민사회와 정치 세력에 손을 들어줄 때까지 민주당이 선명한 기치를 들고 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민주당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수녀님들 뒤에 우리 14일째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마포 출신 14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아낌없는 격려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16일 7시간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직이 작동되고 있었느냐, 이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요구겠죠. 정동영 상임고문 말씀 들었습니다. 딴 걸 떠나서 저는 지금 사회자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오늘 10시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빡빡하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정동영 고문이 제일 딱 7분을 지키셨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월호를 통해서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삶에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사람 인체로 치면 딱체증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딱체해가지고 체기가 지금 안 내려가고 있죠. 체하니까 손발 차갑고 소화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우리의 삶도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신상담을, 심리상담을 하는 정혜신 박사가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 부부는 아예 안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아픈 상처를 같이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혜신 박사를 만나서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 들은 게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만 그 참사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그 유가족들의 이웃, 같은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학교를 다니던 학부모들 똑같은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철수가 죽었는데 철수 엄마를 여전히 철수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렇다고 철수 엄마라고 얼마 전까지 했는데 철수 이름을 빼고 그 엄마 이름을 부르면 그것도 또 하고, 그 이웃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조금만 퍼져나가면 이상하게 자식 앞세워서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와서 유가족들을 2번 울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발제를 해주실 분은 제가 그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재동 화백이 이제 말씀하실 차례인데 아마 여기 광화문에 나와 계신 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동조단식도 하시고, 또 우리 유가족들 유민 아빠 그 캐리커처도 그려주고, 무엇보다도 그 희생된 아이들의 그 영정사진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면서 유가족들을 누구 못지않게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박재동 화백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훌륭하신 말씀을 해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게 됐습니다. 방금 우리 정봉구 사회자께서 아이들을 그림 그려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아이들을 처음에는 사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아이들을 자세히 보게 되고 나름대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이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됐나, 막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런 마음이 북받쳐 오릅니다. 여러분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또 묘하게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리다 보면 정이 들습니다. 정이 들어요. 친하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제가 일어났냐면,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아이들을 사귐으로써, 대화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손잡고 끌어내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유가족 어머니가 자기 아기 사진을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걸 내가 딱 보면, 내가 아는 애야. 그러면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 애기도 해.
왜 내 뱃속에 한번 들어왔다 나갔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게 안 보여서 죽음이지만 소통이 안 됐어. 마음이 떨어졌어. 또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몰라주면 죽음이죠.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 모습은 없지만 마음을 같이 할 때 또 살더라.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 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자. 같이 있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네요. 우리 유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이죠.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처음에 유가족들이 여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통령 약속대로 해주겠거니. 그런데 여당이 찾아왔습니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리저리 해서 좀 이것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해결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그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이에요. 아픔을 같이 하느냐입니다. 아픔을 같이 하느냐. 자기 자식이 안 죽었다고 너무 그러는 게 아니죠. 어떻게 교통사고입니까? 교통사고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서 하나도 못 구한 사건이죠. 그 원통하고 괴로운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공감하느냐?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여당의 입장이 있지만 좀 와서 유가족하고 흉금을 터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렇고요. 여당은 흉금을 터놓기는 그냥 불순 세력으로까지 노숙자로까지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야당 역시 그러면 안 됩니다. 선거 때는 국민을 섬기겠노라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떨거지 취급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야당은 그래도 좀 낫죠. 우리 정동영 의원은 안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안 그렇고. 그렇지만 야당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정말 진정하게 아픔을 공감한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도 왠지 제가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낮게 보는 겁니다. 약간 낮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때 너 좀 있어봐. 그래서는 안 되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다 얘기했어야죠. 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유가족들은 법 이전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희망을 봅니다. 우리들은 계속 이런 마음을 모아 나갈 겁니다. 여당에서도 모두 다 사람 아닌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정치인 중에서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도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아픔을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동조 단식,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뒤쪽에 왜 소란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좀 장례 정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저 몇 분 이거 뒤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왜 그 개인의 네. 자, 이 세월호 세월호 문제는 사실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다 무슨 야당 지지자였겠습니까? 뭐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이걸 언제부턴가 진보 대 보수, 여대 야 이상한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재동 화백께서 마음을 보여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토론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 좀 진행 요원들이 좀 가시면 좋겠네요. 자, 좀 늦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이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이면 말, 글이면 글, 어떻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표현할 방법을 못 찾아서 못하던 말을 이렇게 명쾌하게 할 수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팬이 됐습니다.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 기자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족과 이렇게 우호적인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시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한국일보 선임 기자고요. 제가 오늘 칼럼 쓰는 차례라서 내일자 칼럼을 쓰는 게 너무 마감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사실 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는 정치인이든 뭐 학자든 또 뭐 사회운동가든 또 뭐 어떤 부류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 같아서요. 저 자신도 뭐 언론을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령 뭐 지금 세월호의 진실 같은 것을 완전히 정부에서는 은폐하려고 했는데 그 청년들의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의 그 마지막 동영상이니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대한 언론도 분명히 언론이잖아요. 뉴스타파에 처음 공개되고 그것들이 또 JTBC라는 그야말로 그 대한방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는 거의 뭐 뉴스타파와 또 JTBC가 경쟁하듯이 이제 그 관련 그 진실들을 쏟아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또 그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또 논평 같은 것을 뭐 팩트TV와 국민TV가 다 드러내주고 또 신문에서는 뭐 저희 한국일보도 조금만 했습니다만은 뭐 한겨레 경향신문 열심히 해가지고 참 잘하는 언론도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언론이 다 못했다는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언론들이 보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으로 이제 수구의 지경으로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평범한 시민들 속에 그 가짜의 그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 그리고 그 방식은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그게 아마 조사해보면 혹시나 국정원이 과거에 그 선거 개입처럼 개입한 것이 아닌가 싶게 요즘 그 한국의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통한 카톡 여론이 엄청 여론 조성이 엄청 열을 올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에 관련돼서는 정말 거짓 프레임을 짜가지고 막 돌리고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갑갑해 하시는 유족들이 굉장한 뭐 혜택을 받았다 뭐 아니면 혜택을 받으려고 저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비난들이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일조를 하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여간 지금의 경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꼭 TV와 방송 그것만 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저희가 얘기하듯이 보수나 수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톡을 진보도 이용할 수 있고 그야말로 입소문이라는 게 다른 데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누가 선정하냐, 의제를 누가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면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저쪽이 더 적극적이고 더 극악스럽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뭐 저로서도 사실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왜 당신 서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에 쉽게 별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질 때 가령 대통령이 7시간 부재했는데 그건 뭐 사생활 영역이라는 듯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절대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라고 얼른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변명을 계속 하다가 보면 진실이 나옵니다. 뭐 자기네가 21회 보고를 했다 또 이런 변명을 하는데 21회 보고 중에 14회인가요? 11회인가요? 그게 14회죠. 그게 서면 보고였다 그럽니다. 서면 보고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메일로 쳐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죠? 뭐 아니면 그 인트라넷을 통해 보냈다는 건데 그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선 보고인데 대통령이랑 절대로 직접 유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언론의 심각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그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출입기자들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의 대통령과 이전 정부의 비서실이 얼마나 활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됐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출입기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만 보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입기자는 박근혜 시절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로서는 청와대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예로 그 대통령이 뭐 제가 이제 이 의문을 갖게 된 게 민경욱 대변인이 뭔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이랬다고 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변인은 대통령과 거의 24시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잠자는 때 빼고는요.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공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뭐뭐 어쩌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자기는 전혀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직접 만나는 자기 상위의 누구로부터 설명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민경욱 대변인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대통령을 직접 만나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대변인이 대통령을 만나요? 이럽니다. 거기 정부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독대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밖에 이제 몇몇 실세로 알려진 비서관들이 관저까지 찾아가서 독대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분들과 직접 얘기를 듣지도 않고 또 출입기자한테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또 그 내일자 제가 칼럼에 쓴 부분인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서관들은 비서관 회의에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칭 그냥 선정적으로 말하기 위해 쓴다면 떨거지 비서관들은 비서관 회의에서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대통령을 못 만납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면. 또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전두환 시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한 분은 김원 선생님이라고 건축가세요. 김원 대통령 전두환 시절에 그 독립기념관을 설계했기 때문에 문공부랑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창덕궁에 영빈관을 짓기로 하는 계획이 있었대요. 그때 거의 전두환이가 자기 장기 집권하고 자기 왕처럼 내윈처럼 군림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뭐 관저이자 뭐 영빈관이자 외국인 뭐 원수들이 오면 막 해가지고 이렇게 떠그르르하게 할 공간을 꾸밀라고 했나봐요. 누가 아부하는 놈이 그 계획을 세워서 올렸겠죠. 그랬는데 그거를 딱 듣고는 그 당시 이진희 문공부 장관이 아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는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을 했대요. 이거는 이럴저럴하고 절대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쫙 했더니 전두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렇지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끝입니다. 그 계획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도 장관이 가서 전두환한테 직보를 하고 전두환은 맞다 그러고는 돌아설 수 있었는데 지금의 박근혜 정권의 속성은 전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무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어휘력이나 뭐 상황 판단이나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잡은 그 집단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뭐 억지로 인지되든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시절이랑 비교해가지고 또 차이를 이것도 뭐 내일자 칼럼에 쓴 건데 요즘 뭐 인터넷으로 곧바로 올라가니까 제가 뭐 미리 얘기해도 뭐 한국일보에 큰 해는 없겠죠. 예, 요즘은 그 검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미리 사전에 공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말을 다 받아쓰기를 막 하잖아요. 미친 듯이. 그게 박근혜 시절에 시작이 된 거랍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 국무회의 녹취록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다 각 부처로 돌리고 각 부처에서는 또 공무원들한테 다 돌려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었대요. 그게 무슨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생긴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때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말단 공무원도 국무회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쓰기로 바꾼 거예요. 얼마나 이 완전히 정말 한국의 역사를 자꾸 이제 뒷걸음질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 집단 안에서는 자기네가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일사불란한 권력의 시스템이 우리는 참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그 이유는 뻔하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자리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녹만 먹고 싶은 자들이에요. 그죠? 장관 자리에 앉아서 비서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박근혜가 자르지는 않으면 계속 월급도 타먹고 뭐 판공비도 타먹고 업무 추진비도 타먹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문제는 그 집단 전체가 그럴 뿐 아니라 이런 정말 한심하고 저열한 모습들이 외부로 너무 안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리숙하고 악취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기들의 권리를 옹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목을 댕강 칠지도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정권을 막 지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참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싸움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들이 이제 제대로 안 쓴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모두가 미디어인 세상이잖아요. 유튜브, 트윗, 카톡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하나하나가 사물을 보는 아주 명징한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지 마시고 한 분 한 분이 진짜 자기 주위 분들에게 차분히 이 얘기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언론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모두 해주십사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좀 저 정권의 찌질한 점을 제가 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일베들이 말하는 걸 제가 일베 사이트에 잘 안 들어가서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던데 알아?
굉장히 자기가 유식하고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정치판에 굉장히 비하인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이 알고 더 전문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종편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도 사실은 그 전략뿐이에요. 별 것도 아닌데 무슨 정치 정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까십성 이야기를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듯이 허장성세 허풍을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보면서 그 시청자들이 저 얘기에 접촉할 수 있는 나도 뭔가 정치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낌을 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보고 겪고 아는 진실들, 그죠? 그리고 권력층의 추악한 면모들을 있는 그대로 서로가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 긴 싸움은 결국에 대의명분에서 이기는 자만이 계속 끌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 정말 이 단순하지만 그래도 역사를 지금까지 조금씩 진전시킨 이 진실을 우리가 믿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늦었지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이 찌질한 우리 서화숙 기자가 쓰신 표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찌질함. 그런데 이 찌질한 정권이 그 여론전도 아주 지저분하게 한 거지만 그게 먹힌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찌질하면은 찌질함으로 맞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맞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광장 시국대 토론 이런 거 저도 익숙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직 익숙하진 않으시죠? 참 좋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거를 공중파 같은 데서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지금 체제에서 어느 공중파 종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왜? 정권이 찌질하니까 아주 세부까지 다 지네들이 통제를 해야 안심을 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자, 이 광장대 토론 여러분도 주인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오늘 얘기의 소재들을 던져드렸고요. 오늘 진행을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 있는 이 토론자들께서 발제자들께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여기서 좀 정리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쟁점은 명확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라야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엉터리 프레임을 내놔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자는 식으로 하면 진상규명이 되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인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의 뻔뻔함, 힘 없는 자들의 무력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갑니다. 또 이제 저쪽 프레임이 이제 지겹다, 언제까지 세월호냐, 경제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찌질하게 갑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서화숙 기자께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자괴감을 얘기해 주셨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답답하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20분간은 여기 계신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도 말을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 위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행을 좀 협조해 주세요. 손을 들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요점만 나오셔서 요점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세종시에서 온 안재선이라고 하는데요. 정동영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여당이나 언론에서 장애투쟁하지 마라, 들어와라. 그럼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요구하는 특별법,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국회 들어가서 관철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생기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시는 거는 몇 개를 모아서 해드리고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여기서 그럼 즉답을 좀 듣고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곤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내에서만 협상을 통해서 했으면 이미 뭐 특별법 타결이 됐겠죠. 아까 말씀처럼 진실을 요구하는 유족과 국민이 한쪽에 있고 그 대척점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감추고 싶은 7시간 이게 이제 핵심이지요. 그 속에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130석을 가지고 특별법을 수사권 기소권 가진 그 조사기구를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난망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난 1차 합의, 2차 합의가 이제 무산되고 지금 세월호는 멈췄습니다. 여야 협상도 멈췄고 여당과 유족들 대화도 멈췄고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 멈췄고 다 멈춰 있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의 의견으로 민주당은 생사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량과 정치 세력의 역량을 함께 묶어야 합니다. 전략은 뭐 현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월호 이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젠가 의원총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너무 천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류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되는 그런 속에서는 민주당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사회와 함께 전면적으로 연대하고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네, 저한테. 예, 저는 개인 택시를 하는 김민국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과 또 정봉구 옛날 우리 방송에서 본 분하고 서하숙 기자님 뵈니까 좀 반갑는데요. 저는 세월호 특별법이 사실은 필요 없는 법인데 왜 국민들이고 유가족들이 만들어 달라 하느냐?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준 국민한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여기 국회에서 일을 할 분이 며칠간이나 여기서 정청래 의원이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사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특별법 필요한 겁니다. 검찰이 무슨 법을 어겼다 무슨 이런 거 어려운 거 몰라요. 택시기사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보여온 특별검사 무슨 이런 거 다 봐왔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어떻게 검찰을 믿고 이 세월호 이 참사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개인 택시 하신다니까 더 반갑습니다. 요새 택시를 타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디서 그런 조직적인 그 작업을 하는지 택시 기사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이 세월호 때문에 경제도 안 살고 말이지 농성하는 거 폄하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또 김 선생님 같은 분들이 택시 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거라도 좀 자주 저희가 이용을 고맙습니다. 네. 또 여러분 의견 듣겠습니다. 시민 의견. 네, 이쪽에.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당이 지금 현재 이 특별법을 찬성 어떻게 통과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야당은 사표를 내고 우리들과 같이 싸워야 이길동 말동한데 야당이 왜 갖다 잠자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기 정청래가 계셔서 내가 말을 할 말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단식할 것이 아니라 같이 싸워야 하고 우리하고 같이 뛰어야 합니다.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싸우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을 편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당 편에 있는 야당이에요. 그 야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야당입니다. 야당이 되려면 우리와 같이 손잡고 나와서 갖다가 세월호 법을 통과시키게끔 우리 힘을 합해야 합니다. 나 이런 말입니다. 뭐 대답 좀 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의견 또 듣겠습니다. 네, 저 뒤에 분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세요. 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서로 보시면서. 됐습니다. 네. 저는 그 글 쓰는 작가인데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해방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분단국으로 70년인데 제가 봤을 땐 제가 74살입니다. 나이가. 제가 봤을 때 이번 4.16 세월호 사건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지역적이고 이거 해결 잘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70년 역사로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많은 교민들 또는 외국 사람들이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촛불 시위를 하고 집회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적당히 우리나라 일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가 과연 이번에 어떤 식으로 나라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부탁합니다. 여야가 그러한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런 기로로 해서 같이 동반 사퇴를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그리고 박 대통령 역사인식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앞으로 얘기합니까?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빨리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는 나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정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 대학 대행진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하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대단히 높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슬픈 마음도 대부분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가 활동하고 있는 방향은 대단히 온건하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평온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다 강력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야당의 측면에서 봐서도 뭐 꼭 새정치민주연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미온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 센 발언이나 센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어도 그런 생각까지 좀 보장이 되는 활동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 대행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청운동까지 갔었는데 물론 경찰들이 아주 강하게 막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막혔지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좀 보다 센 행동들이 계속 연속해서 또 특히 힘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생인 저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모범적인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쪽에 앞에. 네. 토론 신청하셨네?
서울에서 온 김영문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시국 대토론회이기 때문에 어떤 성토보다는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비서관들과 장관들은 받아쓰기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아직 받아쓰기를 다 못 끝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정부, 여당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아까 박재동 화백님께서 마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표출되려면 우리가 더 많은 뜨거움으로 녹여내지 않으면 아직 표출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안에 대해서 오늘 패널로 나오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했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정동영 전 의원께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야당의 연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질문하신 질문자도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미온적인 것 같다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대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패널로 오신 분이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성토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데 전부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 답답한 지금 대축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직장에서 끝나서 여길 달려왔는데요. 대안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거부를 하든가 특별히 뛰어난 대안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조세 거부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대안보다는 여쭙고 싶은 건데요. 왜라는 질문이 우리 가슴속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0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한 것이 없었던 건 입법을 올라오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분들이 90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특별법이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은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특별법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지 해줄 거라고 믿는지 안 해준다면 왜 안 해주는지 7시간을 밝히라가 아니라 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했는지 왜 부모들이 저는 제 아이가 제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장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으며 왜 구하지 않았으며 왜 특별법을 만들어주지 않는 건지 왜 나서지 않는 건지 여기 계신 훌륭하신 멘토님들께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근본적인 건 왜 아닙니까? 왜? 2시간 30분 안에 왜? 에어포켓이 있을 때 왜?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왜가 풀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전 민중이 무엇을 해야 되며 시민혁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가두리를 돌아가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을 맴도는 일은 5개월 동안 했습니다. 유가족이 동조단식이 서명운동이 국토순례가 3배 운동이 청운동
앞에서 청운동을 3번이나 갔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어떤 유가족분들은 저를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경찰 앞에서 설득했습니다. 왜? 한 번만 만나서 들어달라는데 왜?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법이 나오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도 진실이 규명되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면 진실이 규명되기도 쉽지 않은 특별법 가지고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돌아가십니까? 왜 만들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접근하지 않는지?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제1야당인 새정연에서 30%밖에 3분의 1밖에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을 찬성하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 정권과 같이 갑니다. 박근혜 씨는 7시간 동안 왜 구하지 않았는지, 국회의원들은 왜 입법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막고 있는지 그 외에 대해서 대답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정동영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아, 그래.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원래 20분만 우리 토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 한 말씀 하시고요. 네. 예. 우리가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들릴지 모르지만 일단 그 색깔이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격하되기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각하에 그 시절이 그립다고 일단 첫 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저는 6.26 범띠고요. 81학번인데요. 옛날에 우리 386 세대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야당이 그걸 못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에. 네. 양해해 주시면 여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좀 얘기를 오늘 저희가 10시까지로 여기를 지금 정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정 스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찰이 그가 대수인데 저는 사찰을 대지 않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에 원정 스님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월호 이 사건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면서 선택해야 될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발적인